오늘 우리는 인간이 처음으로 도시라는 꿈을 꾸기 시작한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곳은 두 강 사이의 땅이었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두 개의 거대한 물줄기가 굽이치며 흐르던 곳. 그 풍요로운 충적토 위에서 인류는 처음으로 집을 모아 도시를 짓고 곡식을 창고에 쌓고 점토의 기억을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수메르인이라 부릅니다. 세계 최초의 문명 중 하나, 메소포타미아 남부에 자리 잡은 이들은 도시국가를 세우고 행정체계를 갖추었으며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자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수메르의 성취는 유난히도 눈부셔 보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갑자기 켜진 등불처럼 역사의 긴 침묵을 뚫고 호련히 나타난 빛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빛은 정말 갑작스러운 번개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친 긴 새벽이 있었던 걸까요?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수메르의 문명은 불연속적 도약이었다고, 그들이 가진 지식은 당시로서는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신화 속 신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지혜를 전했다는 이야기까지 곁들이며 수수께끼는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 이야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층위를 함께 볼 것입니다. 첫째, 주류 학계가 오랜 연구를 통해 쌓아 올린 설명들. 둘째,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있는 영역들. 그리고 셋째, 대중적이고 때로는 대안적인 해석들. 이야기는 느리게 흐를 것입니다. 증거는 차분하게 들여다볼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을 들고 상상은 조심스럽게 펼쳐볼 거예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네 개의 이미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물, 흙, 하늘, 그리고 도시. 강물이 흐르고 점토가 쌓이고 별이 돌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문명의 흔적은 지금도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시간의 단위, 하늘의 구분, 글자의 형태, 신화의 목소리. 수메르는 사라졌지만 수메르가 남긴 것들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수메르를 갑자기 나타난 문명으로 기억하게 되었을까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두 강 사이의 땅으로 가야 합니다. 물이 흐르는 곳, 흙이 쌓이는 곳, 그리고 인간이 처음으로 도시라는 실험을 시작한 곳으로 두 강 사이의 땅. 그리스어로 메소포타미아라 불리는 이 지역은 인간의 정착에 놀라울 만큼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매년 범람하며 비옥한 충적토를 실어 날랐고 그 토양 위에서 곡식은 풍성하게 자랐습니다. 물론 이 강들은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나일강처럼 규칙적이지 않았고 때로는 폭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확실성이 인간을 더욱 조직적으로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물기를 조절하고 수로를 파고 관계시설을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농업 잉여가 축적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문명의 탄생을 하나의 극적인 순간으로 상상합니다. 마치 어느 날 갑자기 도시가 솟아오른 것처럼. 하지만 고고학적 증거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수메르 이전에 우바이드 문화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6500년경부터 4000년경까지 이어진 긴 시간 동안 메소포타미아 남부에는 작은 마을들이 형성되고 토기 기술이 발달했으며 신전의 초기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바이드 이후 우루크 시대가 열렸습니다. 기원전 4000년경부터 3100년경까지 이 시기에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대규모 공공 건축물이 세워졌으며 원시적 형태의 기록 체계가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도약이 아니라 장기적인 사회 변화의 과정이었습니다. 수로와 관계 기술,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물을 함께 관리한다는 것은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었고 규칙을 만든다는 것은 기록이 필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누가 언제 얼마나 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어느 밭에 먼저 물을 대야 하는지, 수로를 유지하기 위해 누가 노동을 제공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이 조율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조율은 권위를 필요로 했습니다. 신전이 그 권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신관들은 곡식을 모으고 분배하고 노동을 조직했습니다. 창고가 생겼고 분배 체계가 생겼고 신전 경제라 불리는 복잡한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강물은 달빛을 받아 조용히 흐르고 그 흐름 위로 인간의 계획이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에리두, 우루크, 우루, 라가시, 키시. 이 도시국가들은 각기 독립적이었지만 서로 교역하고 경쟁하며 공통된 문화를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신들을 숭배했고 같은 문자를 사용했으며 비슷한 건축 양식을 따랐습니다. 도시는 소리 없이 축적되었습니다. 한 세대가 쌓은 것 위에 다음 세대가 더했고 그 위에 또 다른 세대가 건물을 올렸습니다. 층층이 쌓인 점토 벽돌. 그 안에는 시간이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고고학적 기록에는 공백이 있습니다. 어떤 시기의 흔적은 홍수에 씻겨 내려갔고 어떤 유적은 후대의 건설로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완전한 그림이 아니라 조각들입니다. 하지만 그 조각들만으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수메르의 도시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친 인간의 노력과 실험과 실패와 성공이 축적된 결과라는 것을 어떤 이들은 이 과정을 너무 느리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갑작스러운 절벽을 기대했는데 완만한 경사를 본 것처럼. 하지만 생각해보면 완만한 경사야말로 더 놀라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인간이 조금씩 꾸준히 스스로의 힘으로 올라갔다는 증거이니까요. 기술의 질문은 결국 사람의 질문입니다. 누가 수로를 팠는가가 아니라 왜 사람들이 함께 수로를 파기로 결정했는가. 무엇이 벽돌을 쌓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벽돌을 쌓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그 답은 언제나 공동체로 돌아옵니다. 물을 나누고 곡식을 모으고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공동체. 그들은 도시를 필요로 했고 도시는 그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렇게 잉여가 쌓였습니다. 창고는 가득 찼고 분배는 복잡해졌으며 거래는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기억을 담을 그릇이 필요해졌습니다. 누가 무엇을 받았는지, 누가 무엇을 빚졌는지, 언제 얼마만큼의 곡식이 들어왔는지 인간의 기억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토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갈대펜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역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점토는 부드러웠습니다. 젖어 있을 때 그것은 손가락의 압력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갈대를 깎아 만든 펜이 그 표면을 누르면 작은 새끼 모양의 자국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서령 문자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문자의 탄생을 신나 노래와 연결짓습니다. 아름다운 언어, 신에게 바치는 찬가, 영웅의 서사시. 하지만 수메르의 첫 기록들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훨씬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보리 몇 자루, 양 몇 마리, 노동자 몇 명, 세금 얼마. 처음에 글은 물품과 세금과 노동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행정의 언어였고 경제의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기록들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대펜이 젖은 점토를 누를 때 인간의 기억은 처음으로 시간밖에 머물기 시작했으니까요. 기억은 이제 더 이상 한 사람의 머릿속에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점토판 위에 고정되었고 햇볕에 말려지거나 불에 구워졌으며 창고에 보관되었습니다. 한 세대가 기록한 것을 다음 세대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도시가 기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르크의 유적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문자 기록들은 기원전 34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것들은 그림 문자에 가까웠습니다. 간단한 도상들이 물건과 숫자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 체계는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그림은 추상화되었고 소리를 나타내는 기호가 추가되었으며 문법 요소들이 체계화되었습니다. 기원전 2600년경이 되면 서령 문자는 이미 완전히 성숙한 문자 체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복잡한 문장을 쓸 수 있었고 추상적인 개념을 표현할 수 있었으며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있는 곳에 학교가 생겼습니다. 에두바, 판의 집이라 불리는 서기관 학교. 그곳에서 아이들은 점토판에 글자를 연습했습니다. 똑같은 문장을 수없이 베껴 쓰고 어휘 목록을 암기하고 문법 규칙을 익혔습니다. 고된 과정이었습니다. 선생은 엄격했고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된 과정을 견뎌낸 이들은 도시의 핵심 인력이 되었습니다. 서기관은 신전에서 일했고 궁전에서 일했으며 상인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들은 계약을 작성하고 법을 기록하고 세금을 계산했습니다. 글을 아는 사람은 권력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만이 기억을 통제할 수 있었으니까요. 누가 첫 선생이었을까요? 어떤 이들은 이것을 미스터리로 제시합니다. 마치 교육 체계가 갑자기 완벽하게 등장한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세대 간 학습과 행정 조직의 확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신관들이 필요에 따라 기록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제자들에게 전했고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수요가 늘어나며 학교가 제도화되었고 교육 과정이 표준화되었습니다. 신비가 아니라 필요가 학교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은 새로운 세계를 열었습니다. 법의 세계, 계약의 세계. 수메르의 법전들은 후대의 함무라비 법전보다 수백 년 앞서 있었습니다. 우르남무 법전, 기원전 2100년경에 만들어진 이 법전은 상해, 재산, 가족 관계에 대한 규정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법이 기록된다는 것은 법이 공개된다는 뜻이었고, 공개된다는 것은 권력자의 자의적 판단을 제한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물론 완전한 평등은 아니었습니다. 법은 계급을 인정했고 노예를 인정했으며 불평등을 제도화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법은 인간 사회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계약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토지 거래, 노예 매매, 대출, 결혼, 상속. 모든 것이 점토판에 기록되고 증인의 이름이 새겨지고 인장이 찍혔습니다. 당신이 만약 기원전 2000년경 우루의 시장에 서 있다면 서기관들이 분주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상인은 자신의 거래를 입증할 점토판을 가방에 넣어 다녔을 것이고 법정에서는 오래된 판들이 증거로 제시되었을 것입니다. 문자는 사회를 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적어도 기록되는 한에서는. 조용한 밤, 청자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글자는 기술일까요? 아니면 사람을 사람답게 묶어주는 약속일까요? 아마도 둘 다일 것입니다. 문자는 점토를 누르는 기술이었지만 동시에 신뢰를 만드는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쓴 것을 당신이 믿고 당신이 쓴 것을 내가 믿는다는 약속. 그 약속이 도시를 지탱했습니다. 벽돌보다 더 단단하게. 그런데 기록이 숫자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억이 수와 결합하면 시간의 문이 열립니다. 수메르인들은 숫자를 사랑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숫자를 필요로 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가 그들을 놀라운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60이라는 숫자는 이상합니다. 적어도 우리 현대인의 눈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10을 기준으로 셉니다. 10개의 손가락, 십진법, 자연스럽고 직관적입니다. 하지만 수메르인과 바빌로니아인들은 60을 선택했습니다. 60진법. 왜 하필 60이었을까요? 어떤 이들은 이것을 불가사의로 봅니다. 마치 외계의 지식처럼. 하지만 수학자들은 다른 설명을 제시합니다. 60은 매우 유용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60은 많은 수로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1, 2, 3, 4, 5, 6, 10, 12, 15, 2, 10, 30, 60 이렇게 많은 약수를 가진 60은 분수 계산에 매우 편리했습니다. 토지를 나누고 곡식을 배분하고 시간을 측정하는 데에 60진법은 실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1시간을 60분으로 나누고 1분을
60초로 나눕니다. 원을 360도로 나누는데 360은 60의 배수입니다. 우리가 시계를 볼 때마다, 각도를 말할 때마다 우리는 메소포타미아의 유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 점토판에 새겨진 숫자 체계가 여전히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수메르와 바빌로니아의 수학은 단순히 이론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상인은 가격을 계산해야 했고, 신전에서 관리자는 세금을 계산해야 했으며, 토지 측량사는 넓이를 계산해야 했습니다. 수학은 권력이었습니다. 측정하는 자가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왕은 표준 무게와 표준 길이를 정하고 그것을 법으로 공포했습니다. 부정확한 저울을 사용하는 것은 범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왕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였으니까요. 정밀함의 서사와 생활성의 서사는 함께 갔습니다. 바빌로니아 수학자들은 놀라울 만큼 정교한 계산을 수행했습니다. 제곱근을 근사하고 2차 방정식을 풀고 기하학적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일상이었습니다. 창고의 용량을 계산하고 운하의 깊이를 측정하고 벽돌의 개수를 세는 것. 추상은 구체에서 자랐고 이론은 필요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첫 문명이 어떻게 이런 추상 체계를 가질 수 있었을까?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수메르는 첫 문명이었지만 그들도 수백 년, 수천 년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우바이드 시대 사람들도 셈을 했고 측정을 했으며 비율을 이해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루쿠 시대에 이르러 기록이 시작되었고 초기 왕조 시대에 체계가 정교해졌으며 올드 바빌로니아 시대에 이르러 수학은 학문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도약이 아니라 축적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60진법은 하늘과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계절의 변화, 달의 주기, 별의 움직임, 이 모든 것을 측정하고 기록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수체계가 필요했습니다. 숫자는 결국 하늘을 향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신들의 영역이었습니다. 어떤 점토판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깊은 수학의 숲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플림프턴 322입니다. 작은 점토판 하나가 수학사의 거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플림프턴 322. 이 점토판은 1900년대 초 메소포타미아 유적에서 발견되어 결국 미국의 수집가 조지 플림프턴의 손에 들어갔고 그의 이름을 따라 번호가 매겨졌습니다. 크기는 손바닥만 했고 일부는 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면에 새겨진 숫자들은 수학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점토판은 올드 바빌로니아 시대, 대략 기원전 180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표면에는 4개의 열과 15개의 행으로 이루어진 표가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정교하게 배열되어 있었고 어떤 패턴이 숨어 있음이 명백했습니다. 학자들이 분석한 결과 이것은 피타고라스 정리와 관련된 수들의 목록이었습니다. 정수로 이루어진 직각 삼각형의 변들, 이른바 피타고라스 3조. 피타고라스는 기원전 6세기 그리스의 수학자였습니다. 하지만 플림프턴 322는 그보다 1000년 이상 앞선 것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인들은 피타고라스보다 훨씬 먼저 직각 삼각형의 성질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어떤 학자들은 이 표가 단순한 수 목록이 아니라 삼각비 혹은 원시적 형태의 삼각함수 표일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각도와 비율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표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해석에는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삼각함수 표라기보다는 수이론을 위한 연습 문제 목록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실용적인 토지 측량이나 건축을 위한 참고 자료였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확실한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점토판은 설명을 달아놓지 않았고 만든 이의 의도는 침묵 속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플림프턴 322는 올드 바빌로니아 시대의 수학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세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패턴을 찾고 관계를 이해하고
추상적 사고를 수행하는 수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학이 가능하려면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선생이 필요했고 학생이 필요했으며 학교가 필요했습니다. 천재는 갑자기 솟아나기도 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뛰어난 머리를 가진 사람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재가 살아남으려면, 그의 지식이 전해지려면 학교와 도시가 필요했습니다. 플림프턴 321을 만든 사람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통 속에 있었습니다. 선배들에게 배웠고 후배들에게 가르쳤으며 동료들과 토론했습니다. 이 작은 점토파는 한 개인의 천재성이 아니라 한 문명의 집단적 성취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르네상스 수준의 수학이 고대 바빌로니아의 일상 교육이었다는 증거라고. 하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플림프턴 322가 대표적이었는지 예외적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모든 학생이 이런 수준의 수학을 배웠는지 아니면 소수의 전문가만이 다루었는지도 불확실합니다. 점토파는 많은 것을 말해주지만 침묵하는 것도 많습니다. 이 작은 파는 우리가 잊어버린 질문의 방식까지 담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인들은 기하학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에게 삼각형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한 도형이었을까요? 아니면 신성한 비율의 표현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들의 답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질문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문화는 숫자 너머에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결국 하늘을 향해 열립니다. 수학은 땅 위의 측량에서 시작했지만 곧 하늘의 관측으로 향했습니다. 별들은 움직였고 달은 차고 기울었으며 계절은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해 메소포타미아인들은 하늘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은 고요했습니다. 도시에 불빛이 없던 시대, 어둠은 완전했고 별들은 눈부셨습니다. 수메르의 사람들은 지구라트 꼭대기에 올라 하늘을 관측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은 신들의 영역이었고 신들의 뜻이 쓰여지는 책이었으며 미래를 예고하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늘은 실용적인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달력을 만들고 계절을 예측하고 제2의 시간을 정하는 데에 천문 관측은 필수적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천문학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메르 시대부터 시작된 관측은 바빌로니아 시대에 이르러 고도로 체계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달의 주기를 정교하게 측정했습니다. 한 달의 길이, 상망월의 주기, 월식의 패턴, 이 모든 것이 기록되고 분석되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태양의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하지와 동지, 춘분과 추분, 태양이 지평선 위로 떠오르는 위치가 계절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했습니다. 달력의 필요는 농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거두어 들일 것인가? 강이 범람은 언제 시작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하늘을 읽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곧 달력은 종교와 정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신전의 축제는 달력에 따라 거행되었고 왕의 직위도 달력에 기록되었습니다. 시간을 통제하는 것은 권력을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인들은 태음력을 사용했습니다. 한 달은 달의 한 주기, 대략 29일 또는 30일이었습니다. 12달이 모여 한 해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12상망월은 약 354일인데 태양년은 약 365일입니다. 11일 정도의 차이가 매년 누적되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달력과 계절이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윤달을 넣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13번째 달을 추가하여 태양년과의 차이를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계산을 필요로 했고 오랜 관측의 축적을 필요로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장합니다. 메소포타미아인들이 달과 태양 주기의 거대한 상수를 알고 있었다고. 마치 불가사의한 천문 지식을 가진 것처럼. 하지만 주류 학계의 합의는 다릅니다. 물론 그들은 정교한 관측을 수행했고 장기적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백 년에 걸친 축적의 결과였지 갑작스러운 계시가 아니었습니다. 각 세대는 선배들의 기록을 물려받았고 거기에 자신들의 관측을 더했으며 조금씩 이해를 심화시켰습니다. 그들은 또한 행성을 관측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5행성,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이 별들은 특별했습니다. 다른 별들은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행성들은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별들 사이를 떠돌았고 때로는 역행하기도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이 움직임을 추적했고 패턴을 찾았습니다. 각 행성은 신과 연결되었습니다. 금성은 이슈타르, 목성은 마르두크. 하늘의 신들이 지상의 일을 좌우한다고 믿었습니다. 황도 12궁, 이것도 메소포타미아의 유산입니다. 그들은 태양이 1년에 걸쳐 지나가는 하늘의 띠를 12개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각 구역에는 별자리가 대응되었고 각 별자리는 상징을 가졌습니다. 양, 황소, 쌍둥이, 개, 사자, 처녀, 저울, 전갈, 궁수, 염소, 물병, 물고기. 이 전통은 그리스로, 로마로,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오늘날에도 점성술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과학이 아니라 문화로서 살아남은 것입니다. 어떤 주장들은 더 나아갑니다. 메소포타미아인들이 세차 운동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지구 자전축의 느린 회전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고. 세차 운동은 약 26,000년 주기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알아내려면 매우 장기간의 정밀한 관측이 필요합니다. 고대인들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논쟁적입니다.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천문 지식이 시대별로 축적되었고 후대로 갈수록 더 정교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별을 신의 문장으로 읽었고 동시에 도시의 달력으로 번역했습니다. 하늘과 땅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은 땅에 영향을 미쳤고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늘에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세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우주를 하나의 연결된 체계로 보는 시각이었습니다. 밤은 깊었고 별들은 여전히 빛났습니다. 지구라트 꼭대기에 선 관측자는 점토판에 무언가를 적었을 것입니다. 오늘 밤 목성이 어느 별 근처에 있었는지, 달이 어느 위상이었는지 그 기록은 창고에 쌓였고 다음 세대의 관측자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모든 지식은 어떤 언어로 기록되었을까요? 그 언어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의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언어는 가족을 만듭니다. 영어는 게르만 어족에 속하고 프랑스어는 로망스어족에 속하며 힌디어는 인도 유럽 어족에 속합니다. 언어학자들은 언어들 사이의 유사성을 추적하여 개통수를 만듭니다. 마치 생물학자들이 종의 개통수를 만드는 것처럼 대부분의 언어는 어딘가에 속합니다. 친척이 있고 조상이 있으며 가족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메르어는 고립되어 있습니다. 언어 고립어. 다른 알려진 언어와 개통적 연관을 찾을 수 없는 언어. 수메르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문법을 재구성하고 어휘를 해독하는 데에 오직 수메르어 자체의 텍스트에만 의존해야 합니다. 이것은 왜일까요? 어떤 이들은 여기서 미스터리를 봅니다. 수메르어가 고리버라는 것이 그들의 기원이 신비롭다는 증거라고. 심지어 외계에서 왔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언어 고리버가 외계 기원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스크어도 고리버입니다. 한국어와 일본어도 오랫동안 고리버로 분류되었습니다. 언어가 고립되어 보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록의 공백. 수메르어와 관련된 언어들이 있었을 수 있지만 그들이 문자를 남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언어는 수천 년 동안 존재했지만 문자 기록은 몇천 년밖에 안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언어는 사라집니다. 흔적도 없이. 둘째, 주변 언어와의 복잡한 접촉과 소멸. 메소포타미아는 여러 민족이 오고 가는 땅이었습니다. 수메르인 이후에
아카드인이 왔고 아모리인이 왔으며 카시트인과 아시리아인이 왔습니다. 언어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고 어떤 언어는 소멸했습니다. 수메르어와 친족 관계에 있던 언어들이 역사의 어느 시점에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초기 인구 이동의 흔적이 텍스트로 남지 않았을 가능성. 수메르인들이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하기 전에 어디에 살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들의 이주 경로, 그들이 거쳐간 땅, 그들이 만난 사람들, 이 모든 것이 고고학적 기록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토기 양식과 건축 기술은 추적할 수 있지만 언어는 남지 않습니다. 어떤 언어는 가족이 많고 어떤 언어는 밤하늘의 별처럼 홀로 남습니다. 수메르어는 후자였습니다. 하지만 고립되어 있다고 해서 열등한 것은 아닙니다. 수메르어는 복잡하고 세련된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악교착어였습니다. 어근에 다양한 접사를 붙여 의미를 변화시키는 방식. 한국어나 터키어와 비슷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계통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수메르어는 또한 교육의 언어였습니다. 수메르인들이 정치적 지배력을 잃은 후에도 수메르어는 학문과 제2의 언어로 남았습니다. 마치 라틴어가 중세 유럽에서 학문의 언어였던 것처럼 바빌로니아의 서기관들은 여전히 수메르어를 배웠고 수메르 문학을 필사했으며 수메르어로 된 찬가를 신전에서 불렀습니다. 언어는 죽었지만 전통은 살아 있었습니다. 서령 문자의 교육 체계는 도시의 기억을 유지하는 장치였습니다. 문자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읽고 쓰는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를 전승하는 것이었고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었으며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메르어를 배우는 바빌로니아 학생은 자신이 더 오래된 전통의 일부임을 배웠습니다. 그는 수메르 왕들의 이름을 외웠고 수메르 신들의 찬가를 암송했으며 수메르 문학의 표현을 익혔습니다. 언어의 고립은 슬프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합니다. 슬픈 것은 우리가 더 이상 그 언어의 뿌리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메르인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불렀는지, 그들의 조상은 어디에서 왔는지, 그들의 신화 깊은 곳에 어떤 기억이 숨어 있는지, 이 모든 것이 침묵 속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것은 그 침묵 자체가 하나의 증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가 얼마나 다양할 수 있는지, 문명이 얼마나 독특한 방식으로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지를, 그리고 그 언어는 신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수메르 신화는 메소포타미아 문화의 핵심이었고 그 중심에는 아눈나키라 불리는 신들의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의 이야기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걸까요? 아눈나키. 이 이름은 수메르어로 하늘의 자손들 혹은 위대한 신들을 의미합니다. 수메르 신화에서 아눈나키는 주요 신적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신 안과 땅의 신 키의 후손들이었고 우주를 통치하며 인간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하늘에, 일부는 땅 위에, 일부는 지하 세계에 거주했습니다. 신화는 그들을 강력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그렸습니다. 후대의 대중문화에서 아눈나키는 다른 의미를 얻었습니다. 어떤 작가들은 그들을 문자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들로 해석했습니다. 외계에서 온 방문자들, 인류에게 문명을 가르친 교사들. 이 서사는 매력적입니다. 수메르의 갑작스러운 발전을 설명하는 간단한 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신화의 문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대 문명들은 자신의 기원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신들이 세상을 창조했고 도시를 세웠으며 법을 내렸다는 이야기. 이것은 단순한 허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의미를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 사는가? 왜 이 도시가 중요한가? 왜 이 왕이 통치하는가? 신화는 이런 질문에 답했습니다. 신들이 원했기 때문이라고. 수메르 신화에서 엔키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아카드어로는 에아라 불리는 이 신은 지혜의 신이자 물의 신이었습니다. 그는 압수, 지하의 담수 영역에 거주했고 그곳에서 세상의 비밀을 지켰습니다. 신화에 따르면
엔키는 인간을 창조하는 데 관여했습니다. 그는 점토를 빚어 인간을 만들었고 그들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또한 그는 인간에게 문명의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농업, 건축, 문자, 법. 엔키는 지식의 수호자였습니다. 이 이미지는 강렬합니다. 신이 인간에게 지식을 선물했다는 이야기. 어떤 이들은 여기서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읽습니다. 실제로 누군가가 와서 가르쳤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상징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지식은 어디에서 오는가? 고대인들은 그것이 신에게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신비롭고 강력했으니까요. 글을 아는 것, 별을 읽는 것, 수를 계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평범한 사람에게는 마법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신들의 선물이라고. 신들이 도시를 세웠다는 문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리두는 엔키의 도시였고 우루크는 이난나의 도시였으며 니푸르는 엔닐의 도시였습니다. 각 도시는 자신의 수호신을 가졌고 그 신을 위한 거대한 신전을 건설했습니다. 신화는 말합니다. 신들이 이 도시를 세웠고 이 신전을 원했으며 이 왕을 선택했다고. 이것은 정치적 정당화였습니다. 권력을 신성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왕은 단순히 강한 사람이 아니라 신이 선택한 자였고 도시는 단순히 사람들의 집합이 아니라 신의 거처였습니다. 대안적 해석도 존재합니다. 현대의 어떤 작가들은 아누나키를 외계 문명으로 해석합니다. 그들이 타고 온 우주선, 그들이 사용한 고급 기술, 그들이 인간 DNA에 가한 조작. 이런 이야기들은 대중문화에서 인기를 얻었고 수많은 책과 다큐멘터리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계의 지지는 매우 약합니다. 고고학적 증거는 이런 해석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수메르의 기술은 인상적이지만 외계의 개입을 필요로 할 만큼 설명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신들의 이름은 때로는 인간이 만든 등불일지도 모릅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기 위해 우리는 별을 올려다보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신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통제할 수 없는 것, 두려운 것과 경이로운 것에 이름을 붙이고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것이 신화의 기능이었습니다. 혼돈의 질서를, 무의미의 의미를, 두려움의 이야기를 주는 것. 그렇다면 아누나키는 무엇인가? 그들은 수메르인들이 자신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만든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입니다. 그들은 권력의 정당화이자 지혜의 상징이었고 두려움의 대상이자 희망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점토판에 기록되어 수천 년을 살아남았습니다. 신화는 죽지 않습니다. 형태를 바꾸어 계속 살아갑니다. 그 신들과 왕들의 역사가 한 목록에 담겼습니다. 수메르 왕명록. 이 문서는 수메르 문명의 가장 흥미로운 텍스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논쟁적인 텍스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수메르 왕명록은 여러 점토판과 석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완전한 판본은 기원전 210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목록은 수메르의 도시국가들을 통치한 왕들의 이름과 재위 기간을 나열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신화시대부터 역사시대까지. 그런데 이 목록은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록은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홍수 이전의 왕들을 나열합니다. 에리두의 알룰림 왕은 28,800년을 통치했고 바드티비라의 엔멘누안나는 43,200년을 통치했으며 시파르의 엠멘두란나는 21,000년을 통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숫자들이 계속됩니다. 수만 년씩 통치한 왕들, 그리고 홍수가 왔습니다. 왕명록은 짧게 말합니다. 홍수가 휩쓸고 지나갔다고. 홍수 이후 왕권은 다시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키시에, 그리고 홍수 이후의 왕들이 나열됩니다. 하지만 이제 숫자들이 달라집니다. 여전히 긴 재위 기간이지만 점차 현실적으로 변합니다. 수백 년, 수십 년,
그리고 결국 우리가 다른 역사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제 왕들의 이름과 재위 기간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떤 이들은 이 숫자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대홍수 이전에 정말로 수만 년씩 산 왕들이 있었다고. 그들은 신들의 후손이었거나 외계 존재였거나 혹은 뛰어난 생명 기술을 가진 문명의 일원이었다고. 하지만 주류학계의 해석은 다릅니다. 이 숫자들은 상징일 가능성이 큽니다. 고대 근동의 여러 문화에서 큰 숫자는 위대함과 신성함을 나타냈습니다. 긴 제위는 왕의 정통성을 강화했고 왕조의 권위를 높였습니다. 수메르 왕명록을 편찬한 사람들은 역사를 정리한 것이 아니라 정통성의 서사를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가 왕권의 중심이었다고, 우리 왕들이 가장 오래 통치했다고, 우리의 뿌리가 가장 깊다고. 홍수 이전과 이후의 길이 변화는 특히 흥미롭습니다. 홍수는 세계의 재설정이었습니다. 신화적 시대와 역사적 시대를 나누는 경계였습니다. 홍수 이전은 신과 인간이 더 가까웠던 시대, 기적이 일상이었던 시대로 그려집니다. 홍수 이후는 우리가 사는 세계, 인간이 죽고 시간이 제한된 세계입니다. 왕명록은 이 전환을 숫자로 표현했습니다. 비현실적으로 긴 제위에서 점진적으로 현실적인 제위로. 메소포타미아의 홍수 전승은 여러 텍스트에서 발견됩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대홍수 이야기입니다. 우트나피시팀이라는 사람이 신들의 경고를 받고 배를 만들어 홍수에서 살아남았다는 이야기. 이것은 후대 바빌로니아의 아트라하시스 서사시에도 나오고 결국 히브리 성서의 노아 홍수 이야기와도 연결됩니다. 문화적 전파가 있었던 것입니다. 혹은 공통된 재해의 기억이 여러 전승으로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규모 홍수가 있었을까요? 메소포타미아는 홍수가 잦은 지역이었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예측 불가능하게 범람했고 때로는 도시를 집어삼켰습니다. 고고학적으로도 여러 도시에서 홍수 퇴적층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지역을 동시에 휩쓴 단일한 거대 홍수의 증거는 없습니다. 각 도시는 각기 다른 시기에 홍수를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왕명록의 홍수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여러 재해의 기억이 하나의 상징적 사건으로 통합된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특정한 큰 홍수가 집단 기억에 각인되어 신화화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록이 사실을 말할 때도 있고 그 시대가 바랐던 의미를 말할 때도 있습니다. 수메르 왕명록은 아마도 둘 다일 것입니다. 후반부의 왕들, 역사시대의 왕들은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비문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건축물을 발굴했으며 그들의 행정 기록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부, 홍수 이전의 부분은 역사라기보다는 신화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수메르인들이 자신의 기원을 이해한 방식이었고 시간의 깊이를 표현한 방식이었으며 왕권의 신성함을 주장한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대인들이 순진했다고 생각합니다. 신화와 역사를 구분하지 못했다고,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믿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오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진실을 말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수만 년 제위라는 숫자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시적 진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매우 깊다고, 우리의 문명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오래되었다고, 우리는 시간의 안개 너머에서 왔다고. 밤은 더욱 깊어졌고 우리는 이제 여정의 끝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을 따라 걸었고 점토판을 읽었으며 별을 올려다 보았고 신들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이제 세 가지 길을 조용히 놓아볼 시간입니다. 수메르의 신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세 가지 시각을. 이 여정의 마지막 부분은 정답을 선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약속했습니다. 세 가지 층위를 함께 보겠다고. 이제 그 세 갈래의 길을 차분히 정리하고 각각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들어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길은 주류 역사학과 고고학의 길입니다. 이 시각에서 수메르의 발전은 신비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우바이드 문화에서 시작된 사회적 복잡성이 우루크 시대를 거치며 도시화로 이어졌습니다. 관계 농업이 잉여를 만들었고 잉여가 전문화를 가능하게 했으며 전문화가 행정을 필요로 했고 행정이 문자를 낳았습니다. 각 단계는 이전 단계의 토대 위에 세워졌습니다. 급격해 보이는 변화도 실제로는 수백 년에 걸친 축적이었습니다. 이 시각은 인간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적절한 환경과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인간 공동체는 놀라운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문자는 행정적 필요에서 발명되었고 수학은 측량과 거래에서 발전했으며 천문학은 달력의 필요에서 정교해졌습니다. 신전 경제가 조직을 제공했고 도시국가 간의 경쟁이 혁신을 자극했으며 무역이 아이디어의 교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과정으로 설명됩니다. 물론 이 시각도 한계를 인정합니다. 모든 것이 설명된 것은 아닙니다. 고고학적 기록에는 여전히 공백이 있고 어떤 발전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빠르게 일어난 것처럼 보이며 세부적인 메커니즘은 여전히 연구 중입니다. 하지만 기본 틀은 견고합니다. 수메르는 인간의 성취입니다. 두 번째 길은 잃어버린 전통과 선행 문화의 가설입니다. 이 시각은 묻습니다. 혹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오래된 층이 있는 것은 아닐까? 수메르 이전에 이미 발전된 지식을 가진 문화가 있었고 그 지식의 조각들이 수메르로 흘러들어왔을 가능성은 없을까? 해수면 상승으로 사라진 해안 문명, 기록을 남기지 않았던 이주 집단, 혹은 아직 발굴되지 않은 유적들. 이것은 완전히 불합리한 가설은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고 선사시대의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적이었습니다. 괭베클리 테페 같은 발견은 우리가 문명의 시작을 너무 늦게 잡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이미 복잡한 상징 체계와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의 지식이 후대로 전해지지 않았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의 문제는 증거입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한 증거는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말해야 합니다. 더 오래된 지식의 흐름이 있었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문헌이나 유물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이 길은 열려 있지만 아직 어둡습니다. 세 번째 길은 가장 논쟁적입니다. 고대 우주인 가설, 아눈나키의 문자적 해석, 외계 개입의 시나리오. 이 시각은 수메르의 성취를 인간 능력 밖의 것으로 봅니다. 너무 빠르고 너무 정교하며 너무 체계적이라고. 그래서 외부의 도움을 가정합니다. 하늘에서 온 존재들이 지식을 전해 주었다고, 기술을 가르쳤다고, 심지어 유전적 개입을 했다고. 이 이야기는 대중적 상상력을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수많은 책이 쓰여졌고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으며 열정적인 추종자들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간단하고 극적이며 고대의 신비와 현대의 과학을 연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학계의 지지는 매우 약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설은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수메르의 기술은 인상적이지만 설명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60진법, 서령 문자, 지구라트, 관계 시스템, 이 모든 것은 당시의 재료와 도구로 만들 수 있는 것들입니다. 둘째, 발전은 생각보다 점진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완성품이지만 그 이전에 수백 년의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셋째, 신화를 문자 그대로 읽는 것은 고대인들의 문화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신화는 사실 기록이 아니라 의미 만들기의 방식이었습니다. VA 143이라 불리는 실린더 인장, 니비루라는 가상의 행성, 보이지 않는 행성에 대한 지식, 이런 소재들이 자주 언급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은 다릅니다. VA 243의 이미지는 행성계가 아니라 별과 관련된 상징일 가능성이 크고, 니비루는 고대 텍스트에서 다양한 천체를 가리키는 용어였으며 보이지 않는 행성에 대한 구체적 지식의 증거는 없습니다. 이것들은 흥미로운 문화 현상이자
해석 논쟁의 대상이지만 학술적 합의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아마도 그것은 각자의 몫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수메르의 신비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인간의 가능성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 만약 우리가 첫 번째 길을 택한다면 우리는 인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협력과 필요가 주어지면 인간은 스스로 문명을 만들 수 있다고. 만약 우리가 두 번째 길을 택한다면 우리는 역사의 깊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었을 수 있다고, 잃어버린 것이 많다고. 만약 우리가 세 번째 길을 택한다면 우리는 우주적 맥락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더 큰 이야기의 일부일 수 있다고. 하지만 어쩌면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모든 길을 열어두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주류 설명을 존중하되 미해결 영역을 인정하고 대안적 상상력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 확신과 회의 사이의 균형, 지식과 겸손 사이의 균형. 그것이 수메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수메르의 신비는 결국 거울입니다. 우리가 고대를 바라보는 방식은 우리 자신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잠재력을 믿는 사람은 인간의 성취를 봅니다. 잃어버린 과거를 그리워하는 사람은 사라진 전통을 봅니다. 우주적 연결을 갈망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온 신들을 봅니다. 모두 틀린 것은 아닙니다. 모두 한 조각의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메르는 여전히 침묵합니다. 점토파는 창고에 누워 있고 지구라트의 폐허는 사막 위에 서 있으며 별들은 여전히 밤하늘을 가로질러 움직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고대인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질문을, 우리 자신의 경의를, 우리 자신의 두려움과 희망을. 강물은 여전히 흐릅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수천 년 전과 같은 자리를 흐르고 있습니다. 물론 강의 얼굴은 변했습니다. 댐이 세워졌고 수로가 새로 팠으며 도시들이 다시 건설되었습니다. 하지만 물은 여전히 흐릅니다. 산에서 바다로, 과거에서 미래로. 점토파는 여전히 조용합니다. 박물관의 유리 케이스 안에서, 대학의 서고 깊은 곳에서, 그리고 아직 발굴되지 않은 땅 밑에서 그것들은 기다립니다. 누군가 읽어주기를, 누군가 이해해주기를, 누군가 그 침묵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주기를. 고고학자들은 계속 파고, 언어학자들은 계속 해독하며, 역사학자들은 계속 해석합니다. 매년 새로운 발견이 있고 새로운 이론이 제시되며 오래된 생각이 수정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 인간이 처음으로 켠 등불의 온기를 느낍니다. 그것은 작은 불꽃이었을 것입니다. 촛불처럼, 호롱불처럼, 점토에 무언가를 새기는 사람, 별을 올려다보며 계절을 세는 사람, 아이에게 숫자를 가르치는 사람, 신에게 기도를 올리는 사람. 그들 하나하나가 작은 불꽃이었고 그 불꽃들이 모여 문명이라는 빛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빛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의 단위, 우리가 바라보는 별자리의 이름, 우리가 쓰는 법의 형식, 우리가 읽는 신화의 원형. 수메르는 사라졌지만 수메르가 시작한 것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시, 문자, 법, 학교, 이 모든 것이 메소포타미아의 두 강 사이에서 처음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수메르의 미스터리는 풀 필요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미스터리는 때때로 답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스터리는 우리를 계속 생각하게 만들고 계속 질문하게 만들며 계속 경이로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된다면, 만약 모든 침묵이 말로 채워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될까요? 어쩌면 상상의 공간을, 겸손의 여지를, 고대와 대화할 가능성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강을 따라 걸었고 도시를 지나갔으며 점토판을 읽었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우리는 숫자의 아름다움을 보았고 언어의 고립을 느꼈으며
신화의 깊이를 엿보았고 역사의 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 갈래의 길을 놓아보았습니다. 어떤 길이 옳은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불확실성 자체가 인간적입니다. 이제 편히 쉬셔도 좋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호흡을 고르시고 오늘 밤의 이야기가 당신 안에서 조용히 자리 잡도록 하세요. 강물 소리를 상상해 보세요. 밤하늘의 별들을 떠올려 보세요. 젖은 점토에 무언가를 새기는 감촉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수천 년 전 두 강 사이의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도 우리처럼 사랑했고 두려워했으며 꿈꾸었고 희망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라면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평화를 주기를 바랍니다. 잠이 오는 밤이라면 수메르의 별들이 당신의 꿈을 비추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저는 당신에게 조용히 인사를 건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이런 긴 여정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신전에서, 마야의 피라미드 그늘에서, 인더스 계곡의 잃어버린 도시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는 새로운 이야기를 미리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았고 이야기도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의 여정도 계속될 것입니다. 강물은 흐르고 점토파는 조용하며 별들은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수천 년의 시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경이롭지 않나요? 좋은 밤 되세요. 평화로운 꿈 꾸시기를. 그리고 기억하세요. 문명은 갑자기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선택들이, 한 세대 한 세대의 작은 발걸음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당신도 그 여정의 일부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우리가 떠나기 전에 조금 더 머물러 볼까요? 수메르의 이야기에는 아직 우리가 충분히 들여다보지 못한 방들이 있습니다. 조용한 방들, 어두운 복도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작은 빛들, 우리가 서둘러 지나쳤던 디테일들 속에 때로는 가장 깊은 진실이 숨어 있으니까요. 생각해보면 수메르의 일상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큰 이야기들을 따라왔습니다. 도시의 탄생, 문자의 발명, 수학의 발전, 천문학의 정교함. 하지만 그 모든 위대함 뒤에는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하루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빵을 굽고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밤이 되면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던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는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아주 가끔 점토판의 틈새에서 그 목소리가 새어 나옵니다. 한 서기관이 남긴 편지가 있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 한 아버지가 학교에 가지 않고 빈둥거리는 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는 엄격합니다. 나는 너를 먹이고 입히기 위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아느냐고. 너는 학교에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고. 서기관이 되어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느냐고. 우리는 이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짓습니다. 4000년 전의 아버지도 오늘날의 아버지와 똑같은 걱정을 했구나.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술은 변하고 도시는 변하고 제국은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점토판에는 서기관 학생의 하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에 갔습니다. 선생님은 그에게 어제 배운 것을 암송하라고 했고 그는 더듬거렸습니다. 선생님은 그를 때렸습니다. 점심시간에 그는 집에 가서 어머니가 준 빵을 먹었습니다. 오후에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새로운 문장을 연습했습니다. 손이 아팠고 눈이 피곤했으며 점토는 계속해서 말라갔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이 되는 것은 더 나은 삶으로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이런 작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위대한 문명도 결국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할 일을 하는 사람들,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게으름을 피우지만 결국은
계속 나아가는 사람들. 수메르의 기적은 천재 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노력이 쌓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 평범한 사람들이 살던 집은 어땠을까요? 부유한 상인의 집은 안뜰을 중심으로 여러 방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벽은 햇볕에 말린 진흙 벽돌로 만들어졌고 지붕은 갈대와 진흙으로 덮였습니다. 안뜰에는 우물이 있었고 요리를 하는 화덕이 있었으며 가족들이 모여 앉을 수 있는 그늘진 공간이 있었습니다. 방들은 작았습니다. 침실, 창고, 그리고 신을 모시는 작은 신전. 거의 모든 집에 가정용 신전이 있었습니다. 작은 제단, 작은 신상, 그리고 매일 올리는 작은 제물들. 가난한 사람들의 집은 훨씬 더 소박했습니다. 한두 개의 방, 공용 우물을 사용하고 거리에서 요리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신을 섬겼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신들에게 의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불확실했고 내일은 알 수 없었으며 신들만이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거리는 좁았습니다. 미로처럼 얽혀 있었고 계획 없이 자라났습니다. 사람들은 어깨를 부딪히며 지나갔고 나귀와 염소가 길을 막았으며 상인들은 큰 소리로 자기 물건을 선전했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빵 굽는 냄새, 가죽 무두질하는 냄새, 향신료 냄새, 그리고 하수구 냄새. 고대 도시는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소음과 냄새와 혼잡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혼잡 속에서 문명이 자랐습니다. 시장은 도시의 심장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농부들은 야채와 곡식을 가져왔고 어부들은 강에서 잡은 물고기를 팔았으며 목동들은 양과 염소를 몰고 왔습니다. 도공들은 그릇을 진열했고 직공들은 직무를 펼쳐 놓았으며 금속공들은 도구와 무기를 선보였습니다. 가격은 흥정으로 정해졌습니다. 큰 소리, 제스처, 때로는 다툼. 하지만 결국은 합의에 도달했고 거래가 성사되었으며 점토판에 기록이 남았습니다. 은이 화폐의 역할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무게를 다는 표준 무게가 있었고 저울이 있었으며 부정직한 상인은 처벌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거래는 물물 교환이었습니다. 보리 한 자루와 양 한 마리, 직물 한 필과 도자기 3개. 계산은 복잡했지만 사람들은 익숙했습니다. 세대를 거쳐 내려온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축제가 있었습니다. 달력은 단순히 시간을 세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리듬을 표시하는 지도였습니다. 새해 축제, 추수 축제, 각 신을 위한 축제들. 이날들에는 일을 쉬었습니다. 신전에 모여 의식을 거행했고 왕이나 신관이 주도하는 행렬을 구경했으며 함께 음식을 나누고 맥주를 마셨습니다. 수메르인들은 맥주를 사랑했습니다. 보리로 만든 맥주, 때로는 대취하자 맛이 나는 맥주. 그것은 영양이기도 했고 즐거움이기도 했습니다. 음악도 있었습니다. 수금, 류트, 북, 심벌즈, 악기들이 연주되었고 노래가 불려졌으며 춤이 추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멜로디를 알지 못합니다. 음표는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악기들은 무덤에서 발견되었고 가사는 점토판에 기록되었으며 벽화는 음악가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음악은 신들을 기쁘게 했고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었으며 공동체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결혼도 있었고 장례도 있었으며 탄생도 있었습니다. 인생의 통과 의례들, 결혼은 계약이었습니다. 두 가족 사이의 협상, 지참금의 교환, 그리고 공개적인 약속. 사랑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때로는 있었고 때로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은 사랑보다는 가족과 재산의 문제였습니다. 장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죽은 자는 지하 세계로 갔고 그곳에서 그림자 같은 존재로 살았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죽은 자를 위해 음식과 물을 바쳤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자의 영이
괴롭힐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질병은 두려웠습니다. 의학은 제한적이었고 많은 질병이 신의 저주나 악령의 침입으로 여겨졌습니다. 치료사들은 약초를 사용했지만 동시에 주문을 외우고 부적을 만들었습니다. 신체와 영혼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프면 영혼도 아팠고 영혼이 아프면 몸도 아팠습니다. 치료는 전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있었습니다. 도시 국가들은 자주 충돌했습니다. 물 권리를 놓고 국경을 놓고 무역로를 놓고 왕들은 군대를 이끌었고 병사들은 창과 방패를 들었으며 전차가 돌격했습니다. 승리한 도시는 전리품을 가져갔고 패배한 도시는 조공을 바쳤습니다. 전쟁 포로들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고대 세계는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쟁 사이사이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긴 평화의 시기들, 사람들이 밭을 갈고 아이를 키우고 도시를 건설했던 시기들, 그리고 바로 그 평화의 시기에 문명이 꽃피었습니다. 전쟁은 파괴하지만 평화는 창조합니다. 수메르의 위대한 성취들, 문자와 수학과 문학, 이 모든 것은 평화의 산물이었습니다. 문학, 우리가 아직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수메르는 인류 최초의 문학을 낳았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서사시 중 하나입니다. 우루크의 왕 길가메시,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인 영웅의 이야기. 그는 친구 엔키두와 함께 괴물을 무찌르고 모험을 떠납니다. 하지만 엔키두가 죽자 길가메시는 슬픔에 빠집니다. 그리고 영생을 찾아 여행을 떠납니다. 결국 그는 깨닫습니다.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다고, 하지만 이름은 영원히 남을 수 있다고. 위대한 업적을 통해서. 이 서사시는 단순한 모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조건에 대한 명상입니다. 죽음, 우정, 의미, 유산. 4000년 전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왜 죽어야 하는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리고 그들은 그 질문들을 이야기로 만들었습니다. 이야기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위로를 줍니다. 당신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모든 인간이 그런 질문을 안고 산다고. 다른 문학도 있었습니다. 이난나의 하강, 여신이 지하 세계로 내려가는 이야기. 엔키와 닌후르사그, 신들의 창조와 질서에 대한 이야기. 농부와 목동의 논쟁, 누가 더 중요한지 겨루는 우화. 이 텍스트들은 학교에서 필사되었고 신전에서 낭송되었으며 세대를 거쳐 전승되었습니다. 문학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육이었고 가치관의 전달이었으며 문화적 정체성의 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언이 있었습니다. 짧은 지혜의 문장들, 점토판에 수백 개의 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실용적입니다. 빚을 조심하라. 증인 없이 계약하지 말라. 신전에 정기적으로 제물을 바치라. 어떤 것은 도덕적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약한 자를 돕라. 어떤 것은 냉소적이기까지 합니다. 우정은 하루에 만들어지지만 적은 영원하다. 가난한 자에게는 친구가 없다. 강한 자의 말은 언제나 옳다. 이 잠언들을 읽으면 우리는 다시 미소 짓습니다. 인간은 정말로 변하지 않았구나. 4000년 전에도 사람들은 빚 때문에 걱정했고 관계 때문에 고민했으며 권력의 불공정함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경험을 압축하여 다음 세대에게 전했습니다. 지혜는 이렇게 쌓입니다. 한 문장씩, 한 세대씩. 여성들의 이야기는 어떨까요? 우리가 가진 기록의 대부분은 남성의 관점에서 쓰여졌습니다. 왕, 신관, 서기관, 대부분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왕비들은 정치적 권력을 행사했고 여신관들은 신전을 관리했으며 여상인들은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평범한 여성들은 집을 돌보고 아이를 키우고 직무를 짜고 빵을 구웠습니다.
어떤 점토판에는 여성 서기관의 이름이 나옵니다. 드물지만 존재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교육을 받았고 글을 읽고 썼으며 행정에 참여했습니다. 엔헤두안나라는 여성은 특히 유명합니다. 그녀는 사르곤 대제의 딸이었고 우루의 달의 신 난나를 위한 대제사장이었으며 시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쓴 창가들이 남아 있습니다. 강력하고 아름다운 언어로 여신 이난나를 찬양하는 시들. 엔헤두안나는 역사상 이름을 알 수 있는 최초의 작가 중 한 명입니다. 남성도 여성도 아닌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남긴 사람.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수메르 사회는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계급이 있었고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전쟁포로 빚을 갚지 못한 사람,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던 사람들. 그들은 가장 힘든 일을 했습니다. 밭을 갈고 수로를 파고 벽돌을 만들고 무거운 짐을 날랐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글을 쓰지 못했고 그들에 대해 쓴 사람들은 그들을 재산으로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때때로 법전에서 그들의 존재가 엿보입니다. 노예를 때려 죽인 자는 처벌받는다는 조항, 노예도 일정한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최소한의 인간성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노예가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돈을 모으거나 주인의 호의를 얻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서 이 모든 층위들, 이 모든 사람들, 그들이 함께 수메르를 만들었습니다. 왕과 신관만이 아니라 농부와 상인도, 서기관과 도공도, 여성과 남성도, 자유인과 노예도. 문명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평등과 아름다움을, 잔혹함과 지혜를, 억압과 창조를 동시에 포함합니다. 우리가 수메르를 이해하려면 이 모든 것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봐야 합니다. 수메르인들은 자연과 끊임없이 협상했습니다. 강은 생명을 주었지만 또한 위협이었습니다. 범람은 파괴적이었고 가뭄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소금이 토양에 축적되었습니다. 관계는 토양의 염분화를 가속화했고 점차 땅이 척박해졌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수메르 문명의 쇠퇴 원인 중 하나였다고 주장합니다. 환경의 한계를 넘어선 발전은 결국 대가를 치른다는 것. 나무도 문제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남부에는 큰 나무가 별로 없었습니다. 건축을 위해서, 배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입했습니다. 레바논에서 삼나무를, 먼 산지에서 목재를. 길가메시 서사시의 한 에피소드가 바로 이것을 반영합니다. 길가메시와 엔키두가 삼나무 숲으로 가서 거대한 나무들을 베어오는 이야기. 영웅적 모험이지만 동시에 자원 확보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무역 네트워크는 광범위했습니다. 수메르는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더스 계곡과 교역했고 페르시아만을 건너 딜문 지금의 바레인과 거래했으며 이란 고원, 아나토리아, 레바논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청동을 만들기 위한 구리와 주석, 보석, 향신료, 목재, 금속, 이 모든 것이 먼 곳에서 왔습니다. 상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여행했습니다. 사막을 가로지르고 바다를 항해하고 산을 넘었습니다. 그들은 물건만 운반한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도 운반했습니다. 기술, 이야기, 믿음, 문화는 교역로를 따라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웃 문명들이 있었습니다. 수메르 북쪽에는 아카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머족이었고 다른 언어를 사용했지만 수메르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서령 문자를 채택했고 수메르 신들을 숭배했으며 수메르 문학을 번역했습니다. 기원전 2300년경 사르곤이라는 아카드 왕이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했습니다. 이것은 최초의 제국 중 하나였습니다. 사르곤의 제국은 수메르 도시 국가들을 포함했지만 수메르 문화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보존하고 확산시켰습니다. 아카드어와 수메르어는 함께 사용되었고 이중 언어 텍스트가 만들어졌으며
문화적 융합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수백 년 동안 권력은 이동했습니다. 구티인들이 침입했고 우루 제3왕조가 부활했으며 바벨론이 새로운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수메르의 유산은 계속되었습니다. 바빌로니아는 수메르의 후계자였습니다. 그들은 수메르 전통을 공부했고 수메르 문학을 필사했으며 수메르의 지혜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문명은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형되고 전승되며 새로운 형태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수메르는 언제 끝났을까요? 명확한 종말의 날짜는 없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이 되면 수메르어는 더 이상 일상어가 아니었습니다. 아카드어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수메르어는 학문의 언어로 제2의 언어로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기원전 1000년경까지도 서기관들은 수메르어를 배웠고 수메르 텍스트를 필사했습니다. 마치 중세 유럽에서 라틴어가 사용된 것처럼 수메르는 사라졌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순이 바로 문화의 본질입니다. 정치적 실체로서의 수메르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수메르 왕은 없었고 수메르 사람들은 다른 민족에 흡수되었으며 수메르어는 죽은 언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메르가 만든 것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서령 문자, 60진법, 문학적 주제들, 법적 전통, 천문학적 지식, 이 모든 것이 바벨로니아로, 아시리아로, 페르시아로, 그리스로, 로마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까지. 우리는 처음에 물었습니다. 수메르의 발전은 어떻게 가능했느냐고.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일한 원인이 아니라 여러 요인의 결합이었다고. 환경의 혜택, 인구의 집중, 잉여의 축적, 전문화의 발전, 문자의 발명, 교육체계의 확립,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 노력, 기적은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기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땅에서, 인간의 손에서 세대와 세대를 거쳐 쌓인 작은 발견들에서 왔습니다. 밤은 이제 가장 깊은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별들은 천천히 하늘을 가로질러 움직이고 달은 조용히 빛나며 세상은 고요합니다. 이런 시간에 생각해 볼 만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수메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문자라고. 문자가 없었다면 역사도 없고 문학도 없고 복잡한 행정도 불가능했을 거라고. 그것은 맞습니다. 문자는 거대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법이라고. 기록된 법, 공개된 정의의 원칙, 이것이 문명 사회의 기초라고. 그것도 맞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도시 그 자체를 말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만들어낸 복잡하고 창조적인 공간.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수메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은 가능성에 대한 증거가 아닐까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증명.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해서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생각해 보세요. 기원전 5000년경 메소포타미아 남부에는 작은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진흙 오두막, 간단한 토기, 원시적인 농경. 그리고 2000년 후 같은 땅에는 거대한 도시들이 서 있었습니다. 수만 명이 사는 도시. 지구라트가 하늘을 찌르고 궁전과 신전이 즐비하고 시장이 번창하고 서기관들이 수천 개의 점토판에 기록을 남기는 도시. 이것은 외부의 개입 없이 인간의 손으로 한 세대 한 세대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강력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배울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개선할 수 있으며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진보는 느리고 고르지 않으며 때로는 후퇴하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수메르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든 문명은 취약합니다. 수메르는 위대했지만 수메르도 끝났습니다. 환경의 변화, 전쟁, 침입, 내부의 모순, 여러 요인이 결합하여 쇠퇴가 왔습니다.
이것은 슬픈 진실이지만 중요한 진실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지하려면 노력이 필요하고 지키려면 지혜가 필요하며 전승하려면 교육이 필요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수메르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기록의 중요성. 수메르가 문자를 발명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들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기억은 사라지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우리 시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로, 종이로, 영상으로. 하지만 디지털 기록은 점토판보다 취약할 수 있습니다. 형식이 바뀌고 매체가 낡고 데이터가 손실됩니다. 수메르의 점토판은 4,000년을 견뎠습니다. 우리의 하드드라이브는 40년을 견딜 수 있을까요? 둘째, 교육의 중요성. 수메르의 서기관 학교는 지식을 전승하는 체계였습니다. 각 세대는 이전 세대로부터 배웠고 그 위에 무언가를 더했습니다. 교육이 중단되면 문명은 기억을 잃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가 아는 것을 알게 하고 그들이 더 멀리 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셋째, 협력의 중요성. 도시는 협력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물을 함께 관리하고 식량을 함께 분배하고 방어를 함께 조직해야 합니다. 개인의 천재성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문명은 집단의 성취입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들, 기후변화, 팬데믹, 불평등, 이것들도 협력 없이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넷째, 환경의 중요성. 수메르는 환경의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토양 염분화, 산림 파괴, 자원 고갈, 이것들은 현대적 문제처럼 들리지만 고대에도 있었습니다. 차이는 규모입니다. 우리의 환경 영향은 지구적입니다. 하지만 원칙은 같습니다. 자연과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맺지 못하면 문명은 토대를 잃습니다. 다섯째, 겸손의 중요성. 수메르인들은 위대했지만 모든 것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들도 실수했고 잘못된 길로 갔으며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남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식은 인상적이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술은 강력하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미래 세대는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의 맹점을 볼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고대인들의 맹점을 보듯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의의 중요성. 수메르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 이 놀라움, 이 호기심, 이것은 단순한 감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기에 가능한 감정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성취를 인정하고 우리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려 합니다. 이 능력, 역사적 상상력이라 부를 수 있는 이 능력이 수메르는 거울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인간 본성을 봅니다. 창조성과 파괴성, 지혜와 어리석음, 협력과 갈등. 수메르인들은 외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였습니다. 다른 시대, 다른 장소, 다른 도전. 하지만 같은 종, 같은 꿈, 같은 두려움.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우리는 그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도시를 만들고 글을 쓰고 수를 계산하고 별을 관측하고 이야기를 전하는 우리도 점토판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른 형태로, 하지만 같은 목적으로, 기억하기 위해, 전하기 위해, 의미를 만들기 위해 4,000년 후 누군가 우리의 시대를 공부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록을 읽고 우리의 건물을 발굴하고 우리의 기술을 분석할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물을 것입니다. 21세기 초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어떻게 그런 복잡한 것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어떤 이들은 미스터리를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너무 빠르다, 너무 정교하다, 외부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답은 같을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 시간의 축적, 협력의 힘, 그리고 세대를 거친 전승. 기적이 아니라 과정, 신비가 아니라 노력.
우리는 수메르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가능성과 한계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 무언가를 만들려 합니다. 우리도 의미를 찾고 질서를 만들고 혼돈에 대항하여 작은 빛을 풉니다. 수메르의 이야기는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켤 수 있다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리가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배우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놀라운 것이 가능하다는, 이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입니다. 점토판에 기록되고 유적에 새겨지고 언어와 숫자와 별자리에 남아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책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키고 개선하고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메르인들이 우리를 위해 그랬듯이 어쩌면 수메르의 진정한 미스터리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발전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왜 그것을 미스터리로 보느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왜 인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걸까요? 왜 우리 조상들이 우리보다 덜 똑똑했을 거라 가정하는 걸까요? 왜 그들의 성취를 설명하기 위해 외계인이나 잃어버린 문명이나 불가사의한 지식을 찾는 걸까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불안함에서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대 문명이 얼마나 취약한지 알고 있습니다. 전기가 끊기면, 인터넷이 멈추면, 공급망이 무너지면 우리는 혼자서는 거의 아무것도 만들 수 없습니다. 음식을 재배하지 못하고 옷을 짓지 못하고 집을 짓지 못합니다. 우리는 거대한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고대인들도 뭔가에 의존했을 거라고. 그들도 도움이 있었을 거라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일지도 모릅니다. 고대인들은 우리보다 더 자립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손으로 만들 수 있었고 자신의 머리로 생각할 수 있었으며 자신의 공동체에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단순했지만 그들의 기술에 대한 이해는 깊었습니다. 서기관은 자신이 쓰는 문자의 모든 기호를 알았습니다. 도공은 자신이 굽는 항아리의 모든 과정을 이해했습니다. 농부는 자신이 키우는 곡식의 모든 주기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알지만 개인으로서는 더 적게 합니다. 우리는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혼자서는 더 적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보의 대가입니다. 전문화의 결과입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다를 뿐입니다. 수메르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것을 상기시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다는 것. 탄생이 있으면 죽음도 있다는 것. 문명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끝이 완전한 소멸은 아니라는 것도. 수메르는 정치적 실체로는 사라졌지만 그 유산은 살아남았습니다. 변형되고 흡수되고 재해석되며 문화는 생명과 같습니다. 형태는 바뀌지만 본질은 계속됩니다. 우리의 문명도 언젠가 끝날 것입니다. 어떻게 끝날지는 모릅니다. 갑작스럽게, 점진적으로 혹은 변형을 통해. 하지만 끝은 올 것입니다. 그것은 두려운 생각입니다. 동시에 해방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지금 하는 선택이, 지금 만드는 것이, 지금 가르치는 것이. 우리는 영원을 위해 지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수메르인들도 자신들이 영원하리라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왕명록은 끝없는 왕조를 나열합니다. 신전은 영원한 신들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법전은 영구적인 질서를 선언합니다. 하지만 어딘가 깊은 곳에서 그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흐르고 변하고 결국 사라진다는 것을 강물처럼. 그래서 그들은 기록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이, 가능한 한 정확하게. 점토판이 그들보다 오래 남기를 바라며. 그리고 그 기대는 이루어졌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점토판은 남았습니다. 4,000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다가
다시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읽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시간을 가로질러 죽음을 넘어서 문명의 경계를 초월하여. 이것이 문자의 마법입니다. 이것이 기록의 힘입니다. 당신이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당신도 이제 수메르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그들의 이야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길가메시의 모험, 엔키의 지혜, 이난나의 하강, 점토판의 침묵. 이 이미지들은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누군가에게 수메르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그 전승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렇게 문화는 살아남습니다.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입을 통해. 이제 정말로 잠들 시간입니다. 당신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당신의 호흡이 느려지고 당신의 생각이 몽롱해지는 것을 느끼세요. 괜찮습니다. 놓아주세요. 수메르는 당신을 기다릴 것입니다. 점토파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강물은 내일도 흐를 것입니다. 별들은 다음 밤에도 뜰 것입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당신은 어쩌면 우루크의 거리를 걸을지도 모릅니다. 지구라트를 올려다보고 시장의 소음을 듣고 점토의 차가운 감촉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혹은 당신은 강가에 서서 물이 흐르는 것을 바라볼지도 모릅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두 강 사이의 땅, 문명이 처음 꿈꾸어진 곳, 그곳에서 만난다면 조용히 인사를 나누세요. 고대의 영들과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과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람들과 우리는 모두 같은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나누지만 인간성은 우리를 묶습니다. 강물은 흐르고 점토파는 조용하며 별들은 돌고 당신은 평화롭게 쉬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충분합니다. 수메르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도 결국 이것이 아닐까요? 위대함은 거창한 것에 있지 않다고. 그것은 계속되는 것, 전해지는 것, 기억되는 것에 있다고. 좋은 밤 되세요. 깊은 잠 드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도 누군가에게는 고대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도 무언가를 남길 것입니다. 작든 크든 그것은 중요합니다. 수메르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작은 점토판 하나가, 하나의 문장이, 하나의 이름이 4000년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의 이야기도 계속될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강물처럼.